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는데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서울구치소 수용실 문 앞까지는 갔습니다만 소득 없이 2시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사법 절차에 응하는 거 당연한 의무이긴 합니다. 다만 특검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은 채 특검팀을 맞은 장면을 너무 상세히 옷차림까지 설명해 논란이 된 겁니다. 민주당 측은 특검의 비협조적인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지만 피의자나 재소자 인권 문제를 문제 삼던 예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내 편 가려가며 인권을 논하는 건 선택적 정의가 아닌가 싶은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수의를 벗고 있었는데 특검이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인권을 유린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답답하고 불성사나운 일들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첫 소식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와 손팻말을 든 시위대 옆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울구치소로 들어갑니다. 약 2시간 뒤 구치소에 들어갔던 차량이 그대로 빠져나옵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특검은 20-30분 간격으로 4차례에 걸쳐 설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속옷 차림이라 교도관을 통한 강제 집행은 시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와 재판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혈관 질환과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체온 조절에 어려움을 겪어 수의를 벗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복장 상태까지 낱낱이 언급하며 저열한 언사가 언론을 통해 전파되도록 했다며 공개조롱이자 인권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다음 집행 시도 때는 물리력 행사를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7일 이전에 한두 차례 더 체포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한덕수 전 총리를 소환할 전망입니다. 해병대원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쓰던 비화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 공모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정말 없었나요? 특검팀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게 영장 발부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계엄 국무회의 당시 이 전 장관과 문건을 보며 대화한 한덕수 전 총리를 소환할 전망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에 출석한 명태균 씨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남구청장 조 씨한테 내가 너 공천 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신 분들이 아마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권 의원 측은 당시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전략 공천이 이뤄졌고 권 의원은 원내대표로서 참여한 걸 밝혔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은 경호처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사용한 비화폰과 통신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비화폰 실물 및 통신 내역은 영장 집행에 따른 이미 제출 방식으로 김건희 특검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2023년 7월에서 8월까지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루비 정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해병대원 특검이 순직 해병 사건 수사 기록 회수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걸 검토 중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2023년 8월 2일 오전 10시 30분쯤 순직 해병 사건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사령관 집무실로 가서 최종적으로 제가 책임지고 이첩하겠다고 보고하였고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기록을 회수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기록 회수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첩 당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이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수사 기록을 회수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보고받고 대통령이 어떤 지시 내리던가요?
조 전 실장은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전화해 지시를 전달했고 대통령실 파견 경찰관을 통해 경북경찰청에 전파됐다는 겁니다. 회수 지시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여름휴가 첫날이라 공식 일정이 없었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과 수차례 통화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제대로 조사하라는 것 외엔 내린 명령이 없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회수 지시가 확인되더라도 대통령에게 수사 개입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직권남용 법리에 대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3대 특검이 경쟁적으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와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맞서고 있는데요. 뉴스 더에서 사회부 법조팀 송무빈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3대 특검이 하루가 멀다 하고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거죠? 네, 3대 특검이 압수수색을 시작한 건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는데요. 지금까지 최소 52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특검별로 보면요. 내란 특검이 11회, 순직 해병대원 특검이 15회, 그리고 김건희 의혹 특검이 26회였습니다. 이마저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거여서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걸로 보입니다. 이영훈 목사처럼 참고인 신분인데도 집을 압수수색해서 과도한 강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검 지원 TF까지 꾸린 민주당은 과거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었는데요. 129번 윤석열 정부는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은 최소 1290번은 압수수색하고 법인카드를 쓴 식당 한 곳 한 곳을 다 세서 검찰을 비판했던 겁니다. 네, 뭐 문제가 있으니까 비판을 했을 텐데 똑같이 하라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특검이 오늘 윤 전 대통령 복장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죠. 법사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들어보시죠. 반팔 상하이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변호인 접견할 때에는 수의를 입고 그런 것 게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의 복장을 지적하면서 변호인 접견할 때도 속옷만 입고 나가야 했지 않느냐는 뉘앙스였는데요. 법무장관과 여당 의원이 축구의 티키타카처럼 윤 전 대통령을 폄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상태 악화 외에 특검 수사를 위법 수사, 정치 보복으로 인식해서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특검이 상당히 몰아붙이고 있어요. 연일 소환의 압수수색 뭐 반복하고 있는데 실체가 그럼 하나둘 드러나는 겁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네, 3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과 오늘 새벽 이루어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 그리고 김 여사 비화폰 확보 등을 수사 성과로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진짜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있느냐겠죠. 3대 특검은 출범 이후 모두 1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 가운데 9명, 64%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70%대인 것에 비해서 다소 낮습니다. 네. 자,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소환, 여당이 줄기차게 비판해오지 않았습니까? 특수부 검사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논란이 됐던 건데 똑같이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사안들을 3대 특검이 저인망식 별건 수사로 훑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좀 서두르는 측면도 있고 방면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데 과잉 수사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겠다. 한 검사 출신 법조인은 별건 수사로 이것저것 캐다 보면 언젠가는 꼬투리를 잡겠지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검찰을 비판하면서 개혁 명분으로 내세운 기소를 위한 수사를 특검이 재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뭐 자기 편 아니면 뭐 다 해도 된다 이런 식이 아닌가 싶은데 똑같은 기준이 좀 적용됐으면 좋겠군요. 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몰아붙이는 건 특검만이 아닙니다. 민주당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하루 만에 기업들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보이는데 우리 기업들은 안팎으로 위험 요소를 안게 됐습니다. 먼저 고희동 기자가 오늘 법사위 상황부터 전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잇따라 의사봉을 칩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재개정안, 방송상법 등 쟁점 법안들이 5시간 만에 모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불법 파업에 면책권을 주고 외부인의 노조 가입까지 허용하는 노란봉투법이 기업들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열어놓으면 사실 모든 회사의 경영 문제에 대해서 노조가 간섭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이것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사합니다. 앞서 재계도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고 입법 이전에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표결을 강행한 겁니다. 조선업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렛대로 해서 이걸 협상을 타결해낸 겁니다.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면 가장 타격을 보는 것이 조선업입니다. 상법 개정안도 여야가 지난달 초 합의 처리했던 당시 제외했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한 달 만에 다시 넣어 통과시켰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개혁이 이루어져야 우리나라 경제 질서가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탄생해서는 안 되는 악법들, 기업들을 죽이고 기업들의 이런 환경 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민주당은 사흘 뒤 본회의에 쟁점 법안들을 상정할 예정인데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생존 경쟁에 나서야 할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표결 처리되는 동안 실질적인 토론이나 심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야당의 토론권 보장 요구도 여당은 표결로 강제 종결시켰습니다. 역시나 남은 건 고성과 공방뿐이었습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입니다. 방송 3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7분입니다. 여야 한 명씩 발언이 끝난 시점에 민주당 의원이 돌연 토론 종결을 제안했습니다. 공산당이 여기 지금 종결을 왜 합니까? 공산당이라고 하신 분은 저 북한으로 가시면 공산당이 되는 겁니다. 박 대표님 퇴장하십시오. 퇴장하세요. 한동안 당해봤어요, 내가. 결국 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없이 표결로 토론을 종결했습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야당은 토론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비민주적인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동부 장관님이 보시기에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대한민국 K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도 찬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K민주주의가 뭡니까? K민주주의 꼬라지가 이런 겁니까? 야당이 민주노총의 방송장악법이라고 비판해온 방송 3법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민영방송의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영방송사의 경영권까지 간섭,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에 규정된 숙려기간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긴급사유 예외 규정을 이용해 역시 표결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토론은 강제 종결시키면서 지역구 민원성 질문을 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시급한 조치가 광주 광산구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오늘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일부 업종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충격파에 휩싸인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급락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한 뒤 가장 큰 폭이었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타결된 관세 협상 결과에 자축하며 코스피 5천 시대를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어제 오전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 소식에 코스피 지수는 장중 연고점인 3,288을 찍었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코스피 5천 시대의 동력으로 삼아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 시각 코스피는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개장부터 1% 넘게 떨어진 코스피는 낙폭을 키우며 결국 3.88%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조 원과 6천억 원을 팔며
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도 4% 넘게 급락하며 800선이 깨졌습니다. 새 정부 들어 가장 큰 낙폭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물린 관세로 기업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일부 업종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데다 어제 오후 늦게 발표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 세법 개정안이 기름을 부었다고 분석합니다. 하락폭이 가장 큰 건 한국이거든요. 신주식 정책을 정부가 펼치다가 갑자기 좀 주식시장에 비우호적인 정책을 갑자기 펼치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어질 거라는 전망까지 더해져 원달러 환율은 2달 만에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화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국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이 있거든요. 경제 환경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고. 금융시장에 공포감이 번지자 민주당은 발표 하루 만에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코스피 급락과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타결한 우리 대표단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관세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15%를 사수하면서 최악은 면했다, 선방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긴 합니다만 큰 불확실성 하나만 해소됐을 뿐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 적지 않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미 통상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협상단. 지난 한 일주일간이 소위 전쟁과 같은 그런 협상 과정이었습니다. 사력을 다한 만큼 아쉬움도 큽니다. 자동차 관세 12.5%는 저희가 마지막까지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부분은 마지막까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합의로 당장의 통상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졌지만 그동안 우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무관세일 때 일본이 부담한 관세가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가격 경쟁력은 후퇴한 셈입니다. 또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은 여전히 50% 관세가 적용되고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추가 관세도 예고돼 있습니다. 미국에 약속한 3,500달러 투자 펀드도 세부 내용에 따라 손익계산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관세나 비관세 이쪽에 또 압박이 들어올지는 우리가 안심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선 높아진 관세 부담이 미국 물가를 끌어올려 자국은 물론 전 세계 물가와 금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 현지 생산 압박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과 국내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로 인한 산업 공동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물적, 제도적 인센티브 등 제도 마련과 수출 전략을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쌀 시장 개방을 놓고는 이틀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백악관도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거듭 확인하자 정부와 대통령실이 나서 사실이 아니라며 다시 진화에 나섰는데요. 자칫하면 진실 게임으로 번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South Korea will pay a 15% tariff rate, including 15% on autos, while providing historic market access to American goods like autos and rice.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콕 집어 쌀을 지목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과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 FTA로 미국과 우리 간의 농산물의 경우는 99.7%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수사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세부 요건에서 인식차가 있을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전체 양에 있어서 그건 오히려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미측에서 세부적인 요건에 있어서 어떤 서로의 이해가 조금 달랐다. 그러니까 이 이해라는 게 인지가 좀 다를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나 감자 등 검역 완화에 대해서도 상세 항목은 조율과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구심을 제기하며 정부가 농산물 관련 협상 과정과 내용을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대미 관세 협상 결과를 놓고 선방했다, 아니다 말들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협상을 잘 한 건지, 앞으로 우리 국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일본, EU, 우리 모두 15%긴 한데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좀 다른 게 있나요? 네, 일본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직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EU가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한 것과는 다른 접근법이죠. 일본은 쌀 같은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고, 우리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농산물 추가 개방을 하는 게 맞는지, 요구받은 게 맞는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EU는 항공기나 반도체 같은 주요 전략 품목에 상호 무관세를 이끌어냈고, 미국산 에너지 7,500억 달러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기존 공급처인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자동차 관세율이 좀 아쉽다, 이런 평가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덕분에 미국의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출해 왔죠. 일본과 EU는 2.5%의 관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가 그만큼의 이득을 보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 똑같이 15%로 맞춰지면서 그 이득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는 한국과 미국 간의 FTA로 무관세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고율의 관세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한미 FTA 협정문 23.2조를 보면은 안보 이익을 위해서 협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논리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각한 안보 위기라서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우리로서는 FTA 파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FTA 협정이 엄연히 살아있고 미래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이제 민주당으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올 수도 있는데, 한미 FTA라는 자체 이 틀이 없다라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본적인 협상 틀이 없는.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달러 구입하기로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1,000억 달러가 4년 동안 구매하는 물량인데요. 작년에 미국산 에너지의 수입액이 총 232억 달러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1년에 18억 달러어치만 더 사면 된다고 합니다. 또 중동국들에서 900만 톤가량의 LNG를 공급받는 장기 계약이 작년에 종료된 상태라 이 물량을 미국산으로 돌리면 된다는 계산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중동산에 비해서 미국산이 생산과 운송 단가가 보시는 것처럼 비싸서 우리 정부가 세부 협상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가 커서 파나마 운하를 거치지 못하고 중남미를 밑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물류비도 더 비싸게 되거든요. 국내에 고입 단가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제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겁니까? 아니면 더 논의할 게 있는 겁니까?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에 1,500달러는 조선업에 쓰기로 했는데, 나머지 2,000억 달러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갈지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망 이용료 폐지나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처럼 이런 디지털 장벽 철폐를 추가로 요구해올 가능성이 있고요. 방위비 증액, 또 주한미군 역할 확대처럼 안보 분야에서 청구서가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곧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상당한 부분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세부 사항을 논의하다 보면 더 어려움에 직면하지도 않나 싶으니까 바짝 긴장해야겠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까지 막말을 했던 사실, 어제 저희 TV조선이 단독 보도해드렸죠. 생존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최 처장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최 처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당권주자인 박찬대 후보도 국민 정서에 거슬릴 부분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기자회견을 수작이라고 비하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향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공직자가 해가지고 단치도 않는 그런 망언을 해요. 자격이 없죠, 그 사람은. 이 할머니를 지원하는 단체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데, 한 관계자는 도가 지나친 발언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최 처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슴 아픈 희생을 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이런 막말이 있었느냐며 언제까지 사표를 받지 않을 거냐고 압박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피해자가 절대 선일 수는 없다는 최 처장 발언을 겨냥해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며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조차 게으른 인물이 앉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도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민주당 친명계인 김영진 의원이 어제 추천한 사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당권 주자인 박찬대 후보는 최 처장의 과거 발언이 국민 정서에 거슬릴 부분이 있다며 개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검찰 인사로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정작 재판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이럴 때 직무대리로 파견돼서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재판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무부가 직무대리 검사들을 향해 현 소속청으로 복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설명인데 내부에선 특정 사건의 공소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다른 검찰청에 장기간 파견돼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에게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른 일부 사건들 때문에 대규모로 좀 파견 나가서 직무대리로 공판 유지하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무대리 발령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뇌물사건 재판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파견 형식으로 계속 재판에 참여하는 걸 재판부가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조치라고 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공소유지를 어렵게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 부장급 검사는 검사 인사는 1, 2년에 한 번 나는데 재판은 대형화되고 4, 5년을 넘기기도 한다며 대장동 사건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같은 건 하지 말란 얘기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급 검사도 방대한 수사 기록을 공판 검사만으로 파악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경남 창원의 상가 건물이 무너져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50년이 다 된 노후 건물이었는데 안전점검은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1층과 2층 사이가 뻥 뚫려 있습니다. 주변엔 잔해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1층 천장이 갑자기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고로 1층 식품 소매점에 있던 50대 업주가 잔해에 깔려 숨지고 2층 가정집에 살던 3명도 추락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막 쿵 소리가 나게 밖에서 이제 안에 이제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사람이 떼어놓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고 안에 물려져간 사람이 밑에 있다고. 추가 붕괴 우려에 구조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격자 형식으로 안전구조물을 설치하고 거기 위에 에어백으로 상판 내리앉았던 상판을 조금 지지를 하는 그런 작업 절차도 과밀. 거리에서 보이는 건물 외벽은 대리석 타일을 붙여 보기엔 깨끗해 보이지만 정작 45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1978년 2월에 준공된 뒤 2017년 한 차례 리모델링 공사를 했을 뿐 단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만 지자체가 실시하는 안전진단 대상인데 무너진 건물은 164제곱미터에 불과해 제외됐습니다. 준공연도가 진짜 47년, 70년대에 지어진 거라면은 진짜 한 번씩은 제도상 좀 걸러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경찰과 국가수는 건물을 지탱하는 철근 구조물의 부식 정도가 심했던 점을 확인하고 정확한 붕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경기 용인에서는 60대가 몰던 승용차가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식당에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회색 차량 한 대가 대로에서 야외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을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속도를 높여 식당으로 돌진합니다. 철제 난간과 대형 유리창을 뚫고 안으로 들어간 차량은 식사를 하고 있던 고객 테이블까지 덮쳤습니다. 당시 식당엔 120명 넘는 고객들이 있었습니다. 빵 해가지고 그 있는데 보니까 차량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테이블에 차가 들어오니까 80명 노인분들이니까. 80대 여성 고객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같은 테이블과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6명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들은 친구 사이로 먼저 떠난 친구의 장례식을 마친 뒤 식당에 방문했다 변을 당했습니다. 차량이 돌진한 음식점입니다. 사고 직전까지 손님들이 식사를 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60대 운전자는 경찰에서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주차 차단기에 올라감과 동시에 차가 급발진했대요. 그러니까 페달을 밟았다는 거예요? 안 밟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안 하고요. 경찰 조사 결과 음주나 약물운전 정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급발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 대표 피서지인 강원 강릉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샤워장 물은 물론 생활용수까지 부족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튜브를 타며 시원한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 파라솔 그늘에 앉아 바닷바람을 맞으며 담소를 나누거나 간식을 먹기도 합니다. 해수욕을 즐긴 뒤 몸을 씻는 샤워장. 물이 부족하다며 5분 안에 끝내달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작년에 이런 불편함이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와서 이렇게 되니까 좀 당황스럽죠. 발에 묻은 모래를 씻는 세척장의 수도꼭지는 군데군데 빠져 있습니다. 부족한 수돗물 대신 임시 방편으로 바닷물을 끌어다 쓰고 있지만 수압은 약합니다. 물이 엄청 쫄쫄쫄 나오고 수도는 많은데 물이 안 나오는 구간도 있고 하니까. 강릉 지역의 극심한 물 부족은 올여름 강수량이 평년의 40%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인데 사상 최악의 폭염까지 겹쳐 상수원의 저수율은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강릉시는 물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수압을 줄이거나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300톤의 물을 쓰는 세계 공공수영장은 한 달 전부터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이 수영장은 평소엔 하루 평균 500여 명이 이용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저수율이 25%대까지 떨어지면 100곳 넘는 공공 화장실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또 일반 가정의 수돗물까지 제한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무광시에는 이제 거의 단수 대책까지는 가야 되는 상황. 절박한 마음에 최근 일부 공무원들은 대관령에 올라 기우제까지 지냈지만 영동 지역의 경우 다음 주에도 뚜렷한 비 소식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젖소들도 지치고 있습니다. 젖소들의 원유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시중에서는 생크림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한낮 축사 안에 젖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선풍기와 안개 분무기로 열을 식혀보지만 젖소들은 더위에 지친 듯 입을 벌리고 가쁜 숨을 내쉽니다. 오전에 준 사료도 도통 먹지를 않았습니다. 한여름이기 때문에 소들이 완전히 다 지쳐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침을 질질 흘리고 되새김하는 양도 적고. 더위에 취약한 젖소들은 지금처럼 36도에 육박하는 날씨엔 많게는 20%까지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원유 생산이 원활하지 않자 생크림 수급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생크림은 보존 기간이 짧고 시장 규모가 작아 여러 유제품 중에도 유독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저희 대형마트에 들어오는 원유 납품량도 저희 절반 정도 줄은 상태입니다. 실제 고객들도 이제 오전에 원유 가공품을 찾으면서 품절이 발생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생크림이 동났고 그나마 물량이 있는 곳은 5,000원 선이던 가격이 3만 원으로 6배 뛰었습니다. 디저트 업계도 덩달아 비상입니다. 거의 지금 안 된다고 공급업체에서 얘기가 들어와갖고 일단 만약에 더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좀 생산을 못할 수도 있죠. 생크림이 들어간 것들은. 꺾일 줄 모르는 더위에 사람뿐 아니라 가축들도 힘든 여름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얼마 전 한 대형 보험사 사망보험 수익자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적혀있던 황당한 사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다른 대형 보험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험사의 계약 체결과 관리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낙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0대 남성 이모 씨는 지난해 3월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지난 4월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됐는데 생판 모르는 60대 여성 박모 씨가 보험 수익자로 올라있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습니다. 황당하고 어이없었죠. 사람을 믿고 그런 걸 해주는 거지. 왜 어디 수익자가 그렇게 돼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물었지만 계약을 체결했던 보험 설계사는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답을 해드려야 되나요? 본점의 대응이 따르겠으니까 일단 오늘은 가주세요. DB생명은 이름이 두 글자가 겹치는 다른 고객의 이름을 실수로 기입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난 4월 문제를 인지하고 보험계약 당사자인 이모 씨 부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에 대한 사실조사에 나서고 감독 수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내년부터 생계급여를 새로 받게 될 사람들이 4만 명 늘어납니다. 이런 정부 지원은 단순한 생활 보장을 넘어서 수급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힘을 합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박재훈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테이블 4개 정도가 놓인 서울의 떡볶이 가게입니다. 마스크와 위생모를 쓴 직원이 불 앞에서 분주히 국자를 휘젓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4명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근로능력을 인정받은 조건부 수급자들로 가게 보증금과 직업훈련 등을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아직은 기초생활수급자지만 4명 모두 독립해 각자 사장님이 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 나머지는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는 생계급여는 올해 4인 가구 기준 195만여 원입니다. 내년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오르면서 207만여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급 범위가 넓어지면서 내년엔 약 4만 명이 새롭게 수급 대상자가 될 전망입니다. 궁극적으로 자립을 이끌어야 할 이웃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들 수급 대상자 4명은 떡볶이 가게 경험을 바탕으로 푸드트럭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푸드트럭을 경험을 쌓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매장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영업이 더 적극적 영업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말부턴 자신들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상대로 떡볶이 나눔 봉사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은 19만 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지만 준비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언어 장벽이 있는 데다 입시 정보를 얻는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대학에 진학해 AI를 전공하고 있는 박모 씨는 요즘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출신 어머니는 한국어가 서툴러 아들 입시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다며 지금도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수시라든가 정시라든가 기화하신 경우에는 좀 더 어려우니까 입시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다 그런 것도 있었고. 고등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둔 러시아 출신 올가 씨도 교육 정보가 뒤처질까 봐 늘 걱정입니다. 딸이 예술고등학교 다니다 보니까 예술고등학교도 입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학교는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나요. 결혼을 통해 국내에 정착하는 이들의 82%는 여성으로 자녀가 커가면서 입시 뒷바라지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다문화 학생은 10명 중 6명꼴로 3년 전인 10명 중 4명보다 2명 더 늘었습니다. 국내 일반 학생들에 비해선 여전히 뒤처지는 수준입니다. 상위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지를 연계해 준다든가 그런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좀 더 지금 확대해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입시정보 지원 같은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한미 통상협상이 마무리된 뒤 이번엔 두 나라 외교 수장이 첫 회담을 가졌습니다.
정상회담을 언제 열지, 어떤 의제를 다룰지를 조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과 국방비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논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미 외교수장이 상호관세 협상 타결 다음 날 곧바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일 3자 협력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한미일 협력도 중요하게 하고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과 잘 조율을 해서 잡음 없이 미국의 서포트 하에 두 사람은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핵심 의제도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가 특파원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의 위협 억제로 인식해온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이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미국이 바라는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 한미 간 이 내용이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다만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확정까진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의제로 국내 총생산의 5%까지 증액하는 한국의 국방비 인상에 대해서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주한미군의 역할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한미 양측의 공통된 인식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를 동맹 현대화라고 표현해 왔는데 자칫 대북 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뭔지 내일부터 취임 첫 휴가를 떠나는 이 대통령의 머릿속도 복잡할 듯합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 외교부는 동맹을 현대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국제 정세와 복합 위기에 당면해서 동맹 관계를 현대화하고 한 단계 발전시킬. 동맹의 현대화는 주한미군 역할을 북한 견제에서 중국 견제로까지 확대하자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미국 측 주장이 담긴 표현입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용을 꺼려했던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동맹 현대화를 언급한 만큼 큰 틀에선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역할 변경을 일부 수용하더라도 대북 억제력 유지를 위한 장치는 반드시 얻어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제한을 풀어주면서 대신에 되려 더 많은 미군의 재래식 전력을 한반도로 유치하는. 주한미군 전력 감축을 막을 수 없다면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전술핵 재배치나 지난 정부에서 논의했던 핵 공유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북한군 핵 억지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미국 측에 요청을. 하지만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한 만큼 대미 대중외교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게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중국에서 모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치쿤구니아 열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걸리면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관절통이 심하고 치료제도 없다고 합니다. 미 보건당국은 중국 여행 경보 발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병원 침상마다 모기장이 쳐졌습니다. 곳곳에서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중국에서 모기를 매개로 하는 치쿤구니아 열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광둥성에서만 5천 명 가까이 확진됐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최근 일주일 사이 나왔습니다. 빠른 확산세에 미 보건당국은 중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입장입니다. The U.S. CDC has said that it's planning to issue a travel advisory for China. 介绍了中国南方个别城市发生鸡孔肯雅热输入疫情，并引发本地传播的情况。据了解，中方就此同世界卫生组织保持着沟通。 치쿤구니아 열병은 치쿤구니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집트 숲 모기나 흰줄 숲 모기가 사람을 물면 옮길 수 있습니다. 최대 12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발진, 심한 관절통 등이 나타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치사율은 1% 미만이지만 치료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La deuxième chose, c'est qu'il faut mettre des répulsifs, parce que si vous mettez des répulsifs et que vous êtes infectieux, eh bien les moustiques viendront pas vous piquer et donc ils feront pas de cas secondaires. 중국 당국은 이 열병이 컨테이너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중국과 교역량이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어젯밤 축구 팬들을 열광시킨 바르셀로나와 FC 서울의 맞대결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선수는 단연 라민 야말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양팀 선수들은 서로 유니폼을 바꿨는데 야말의 유니폼은 링가드가 가져갔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경기장 전광판을 통해 등번호 10번 라민 야말이 호명되자 6만 2천 관중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야말은 한국 팬들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했습니다. 전반 14분 재치 넘치는 발꿈치 패스가 상대 수비를 막고 나오자 직접 골문을 노려 득점에 성공합니다. 2대2로 경기가 팽팽해진 전반 막판에는 상대 수비를 완벽하게 따돌린 뒤 침착한 슈팅으로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전에만 2골을 몰아친 야말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선수라는 명성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산하연구소에 따르면 18살 야말의 시장 가치는 약 7천억 원으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특히 야말은 메시의 번호 10번을 달고 뛴 경기에서 첫 골을 넣는 추억도 남겼습니다. Nada, muy feliz, era un sueño que tenía desde pequeño, poder marcar con esta camiseta y con este número que es muy especial y muy contento por la victoria del equipo. FC 서울의 주장 린가드도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Yeah, he's top talent. You know, this is why he's contender for Ballon d'Or. You know, you don't get contender Ballon d'Or for nothing. You know, he's a top talent. 린가드는 그라운드 밖에서 남다른 친화력으로 친선전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동료 래시퍼드를 비롯해 레반도프스키와 야말 등 바르셀로나 선수들과 유니폼을 교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8월 4일 대구FC와의 친선 경기로 아시아 투어를 마감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적반하장, 용서를 구해도 모자란데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는 말이죠. 위자료 얼마나 생각해? 아니 솔직히 좀 위자료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판이 바뀌었잖아. 판이! 바람난 남편이 아내에게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며 생떼를 씁니다. 이렇게 뻔뻔한 건 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는 전 정부의 정치 조작 기소를 파헤치겠다고 합니다.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같은 4개 사건이 대상입니다. 대북 송금과 대장동 비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돼 있고 김용 씨 사건은 정치 자금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방탄에 올인하다 이젠 사건 자체를 아예 없애겠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된 증거에서 기소가 되고 유죄가 선고된 거 아니냐는 당연히 공소를 취소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점잖게 공소 취소만 권고한 게 아니라 대놓고 검찰을 협박합니다. 검찰이 조작된 수사로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만들어낸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검지사도 구속이 돼야 되고. 대북 불법 송금의 결정적 증언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는 협박과 함께 회유도 합니다. 만약 김성태 회장이 종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는 정치검찰의 공범이 될 것이고 반면 진실을 밝힌다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죄가 검찰 조작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법부가 그 지구를 드러내고 양심 고백을 하는, 그래서 다시는 사법 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진중권 교수에 따르면 유시민 작가는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를 알고서도 대안적 사실을 제작하여 현실에 등록하면 그게 곧 새로운 사실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짝퉁 진실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의 조작 주장도 그런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화영은 무죄가 선고돼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사건이 그냥 무죄가 되는 거지. 민주당의 본심, 여기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무신분립이란 말이 있죠. 정치란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다는 공자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뭘 믿어야 하는 건지, 뭐가 진실인지요. 자신들이 원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식의 뉴 노멀이 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8월 1일 윤정우 앵커 칼럼, 불편의 지워였습니다. 보이는 장면은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8월의 첫날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5도까지 오르며 찜통더위가 계속됐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주말은 35도, 휴일은 34도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아침 기온은 27도로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강원과 충남, 남부지방 곳곳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 하늘 구름 많겠습니다. 구름이 뜨거운 햇볕은 가려주지만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유입돼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7도, 부산 26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5도, 대구 37도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전국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에는 더위가 조금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